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이죠. 모쪼록 다 같이 힘을 내서 얼른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그 중에서도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간호사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 간호사들 얼굴에 그 밴드가 붙어있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방호복에 눌려서 상처가 나서 그렇다는데 보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간호사와 관련된 책을 들어봤어요.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21년간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전 간호사 김현아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2018년 샘앤파커스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김연아 간호사님이 쓴 편지가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료진의 고충을 알게 되고 또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죠. 또 이 책은 드라마로도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연아 작가님께서 집필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잠시 접고 지금은 대구에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열악한 처우를 포함한 의료 환경들까지 간호사라는 직업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메르스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코호트 격리가 돼서 확진자들과 보낸 시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도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6일간 메르스에 동시 노출된 의료진들과 중환자들이 함께 중환자실에 남는 것. 결국 우리는 우리가 돌보던 환자들과 함께 중환자실에 남는 방법을 선택했다. 같은 질병끼리 묶는다는 코호트 격리가 결정되자마자 중환자실 문이 굳게 잠겼다.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과 중환자 36명은 모두 순식간에 같은 질병 메르스로 묶였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알았다. 메르스라는 말만 나와도 호들갑을 떨던 그전과는 달리 막상 메르스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그 누구도 동요되지 않았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모두에게 같은 목표가 생기자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14일간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자신의 집과 중환자실 뿐이었다.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식사 때면 도시락이 자동문으로 전달되기 시작했고 중환자 가족들의 하루 2번 면회도 전면 금지되었다. 빨리 적응해야 했다. 중환자실은 병원 안에 있었지만 병원 안에 그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된 철저히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메르스는 보통 14일간의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많은 중환자실 의료진과 36명의 중환자 중 누가 걸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재채기나 기침 같은 작은 침방울로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에 중환자실 내에서는 우선 N95 마스크를 모두가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접촉이 많은 간호사들에게는 화장실에 갈 때도 벗지 않도록 매 근무 때마다 주의를 줬다. 메르스는 접촉 주의에 해당하는 질병이었다. 환자와 접촉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회용 가운을 착용했고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가래 등을 뽑을 때는 반드시 방호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하루 일과는 출근과 퇴근 때 반드시 메르스 증상 중 하나인 열을 쟀고 열이 나는 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일을 시작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환자실 내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었다. 나는 주로 중환자실을 소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중환자실 바닥을 락스로 희석한 물로 소독했고 의료진이나 환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전화기, 자판 모니터, 침대, 응급 카트 등 그 어느 곳도 빼놓지 않고 매일 소독약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지침들을 내려보냈다. 우리는 그 지침을 서로 공유하며 충실히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다. 그렇게 병원 안의 외로운 섬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메르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병원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도 자가 격리자의 생활이 이어졌다. 일반 마스크를 쓰고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도록 중환자실 직원의 사용이 금지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로 출퇴근을 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TV를 틀어놓고 메르스에 관련된 소식을 들으며 텅 빈 집에서 남은 하루를 보냈다. 석사 과정에 있던 임상 실습도 갑자기 취소되었다.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을 실습 장소로 들여놓으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논문을 지도해줄 교수와의 미팅도 잡을 수 없어 한참 열을 내며 준비하던 석사 논문에서도 손을 놓았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만 같았다. 메르스 공포의 끝이 어디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N95 마스크로 눌린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닐로 된 가운 안으로 배출되지 못한 땀이 계속 차올라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목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젖고 쓰렸지만 일하는 동안은 벗을 수 없었다. 병원에는 더 이상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도 입원 환자도 없었다. 텅 비기 시작한 병동들이 늘어가자 일부 병동 간호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연차가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36명의 환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리는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었다. 수술 등의 모든 치료와 시술, 검사들이 전면 중단되었다. 병원이 병원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격리 기간 동안만큼은 모든 중환자들을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야 했다. 누군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면 제대로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할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한 보살핌이 요구되었다. 혈압이 높아 뇌출혈이 생긴 환자에게는 터진 뇌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혈압 관리가 필요했고 격리 기간 뒤로 수술이 미뤄진 골반과 다리뼈가 틀어진 교통사고 환자는 격리 기간만큼은 다친 뼈들이 더 틀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고정해줘야 했다. 이 모든 일을 N95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채로 해야 했기에 일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N95 마스크는 큰 숨조차 한 번 맘껏 들이마시지 못할 정도로 죄어왔고 날숨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 머리가 아주 어지러워지곤 했다. 일체형으로 된 방호복은 입고 벗기가 불편해 화장실을 참던 간호사들은 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았다. 입이 바짝 마를 때쯤 겨우 입술을 조금 적시거나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버텼다. 식사 시간이 되면 교대로 방호복을 완전히 벗고 소변 등을 해결했고 땀에 전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새 방호복으로 갈아입었다. 처음에는 입고 벗는 순서를 모두 외워야 했던 낯선 방호복도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난데없이 밖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후배 간호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밖에는 마스크를 쓴 어느 환자의 건강한 남자 보호사가 잠긴 중환자실 문 앞에서 연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병원 전체를 울리고도 남을 목청을 가지고 있었다.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공지를 보고 그는 분통을 터뜨렸고 마치 면회를 못하게 된 것이 모두 의료진의 탓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지. 너네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못 보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 어디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내 손에 다 죽을 줄 알아. 중환자실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근무 책임자를 찾는 다른 보호자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건 보호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격리가 끝나려면 아직도 일주일이 남은 상태였다.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는 이미 혐오의 기운이 물씬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병원 메르스 첫 사망자 나온 데잖아. 아주 소문이 쫙 퍼졌더구만. 그 병원 안에 떠다니는 메르스를 당신들이 다 죽일 수나 있겠어? 그러면 진작 병원 문을 닫았어야지. 양심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놓고선 뭘 잘했다고 말이 그렇게 많아? 아무튼 그런 더러운 병원에 우리 아빠 더는 둘 수 없으니까 옮겨놔. 우울한 점심이었다. 땀에 전 방호복을 벗자 시큼한 땀 냄새가 올라왔다.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자마자 병원 주변의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들이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다. 출퇴근하며 바라본 병원 안에는 직원들만 간간히 보였고 날이 갈수록 병원 주위는 사람 하나 없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오전에는 메르스와 관련 없는 일반 병동에서 일하던 한 신규 간호사의 부모가 딸을 강제로 끌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열성적인 젊은 교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한다는 말을 아내에게서 전해 듣고 병원을 떠나고 싶다며 한숨을 지었다. 어느 병원 간호사는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서둘러 갔더니 이제 겨우 3살 된 자신의 딸과 딸의 짐들을 고스란히 어린이집 밖에 내어놓고 어린이집 문을 꼭 잠궈놨더라는 말을 들었다. 세상이 점점 상식 밖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점차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내 부어있던 엄마의 발엔 금이 가 있었다. 중환자실과 집 밖에만 묶여 지내느라 엄마에게 용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에 죄송한 마음까지 더해지자 가슴이 짓눌린 듯 답답해졌다. 방금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왔다는 엄마의 전화 수다가 길어졌다. 이모랑 아까 마트에 갔는데 말이야. 다리가 그런데 마트는 왜 가? 그냥 집에 있지. 집에만 있기가 하도 답답해서 목발 짚고 갔지. 근데 글쎄 이모가 재채기를 했지 뭐냐? 재채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이모 재채기 한 번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쫙 흩어지는데 아주 가관이 따로 없더라. 이모 감기 기운 있어? 열은? 엄마는 괜찮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구에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였다. 엄마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전혀 우습지가 않았다. 아니, 그냥 재채기만 한 거야. 나도 이모도 아주 멀쩡해.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땐 마스크 꼭 쓰고 다녀. 근데 마스크가 없어. 마트에 없어? 안 그래도 몇 장 사려고 갔는데 다 떨어졌대. 약국에도 없고.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바람에 시내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뉴스는 사실이었다. 틀어놓은 TV 속 뉴스들은 매일 새로 발생한 메르스 환자 수와 격리 대상자 수를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뉴스 앵커는 그 원인으로 지목된 14번 환자를 슈퍼 전파자라는 낯선 단어를 조합해 부르고 있었다. 그 환자와 접촉한 어느 의사에게는 35번이라는 번호가 주어졌고 증상 발열 전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TV에서는 그가 그날 하루 동안 움직인 동선을 지도 위에 하나하나 꼼꼼히 표시해가며 보도했고 의료인으로서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의료진 전체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TV를 볼 수 없어 꺼버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메르스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전체 의료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메르스 전파가 병원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면서 우리를 헐뜯었다.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병원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지르던 어느 환자의 아들,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던 어느 환자의 딸이 떠올랐다. 격리되어서라도 끝까지 환자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갑자기 뚝 소리를 내며 허무하게 부러지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모해 보이기 시작했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알 수 없는 배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부지런히 걷고 있던 내 길은 갑자기 끊어져 버렸고 나는 그 길 한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허둥대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린 고단한 밤이었다. 격리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나고 있었지만 날짜를 세는 일에는 무뎌져 있었다. 메르스 공포는 불길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꺼질 줄 모른 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매일 뉴스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갉아먹고 회의감만 남겨놓았다. 격리가 끝나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공포에 떨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은 서글픔으로 가득했다. 가로등 아래로 가느다란 비가 흩날렸다. 커피를 즐기지 않았지만 엄마가 즐겨 마시던 커피를 내렸다. 잠이 더 올 것 같지도 않았다. 이미 마음은 새벽부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생각들로 복잡했다. 용기가 더 필요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내 길을 가야 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웠고 숨고 싶었다. 두 마음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내 속에서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식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노트북을 켜거나 일기장을 펼칠 시간도 없었다. 뒤엉켜 엉망이 된 마음을 당장 글로 풀어내야 했다. 매일 겪는 일들과 다짐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듯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떠올랐다. 마음속의 말들을 다 털어놓자 뒤엉킨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점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한 그날의 일기는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 환자들을 돌보는 중간중간 지난 새벽에 쓴 글을 들여다보며 또다시 마음을 잡았다.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스스로에게 주려면, 내 환자들을 지키려면 오직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언제든 가지고 다니며 편히 읽을 수 있게 되자 휴대폰 메모장에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환자실은 전날과 같았다. 여전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N95 마스크와 방호복은 변함없이 답답했다. 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길을 지금처럼 갈 것이고 이제 나흘 후면 격리는 끝날 것이다.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메르스 마지막 검사가 있었다. 자동문으로 전달된 검체통에 간호사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적어 직접 나누어 주었다.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서도 가래를 뽑아내고 순서대로 검체통에 담았다. 검체가 든 검체통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메르스로 숨진 그녀가 부디 이번에도 슈퍼 전파자로 남는 오명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전 10시에 갑자기 간호부에서 호출이 왔다. 한 신문사에서 격리된 의료진들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경험이 있던 나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나는 중환자실 안에서 보내달라는 글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훑어보았다. 간호사나 의사의 하루 일과 또는 일기 등이 있으면 오후 12시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12시까지는 채 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글을 쓴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았다. 12시까지 어떻게 우리들의 일을 다 적을 수 있을까? 메르스로 궁지에 몰린 병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신문사에 보내고 싶어 했고 나 또한 적당한 글을 찾지 못해 점점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새벽에 쓴 일기가 생각났다. 노트북이나 일기장에 쓰던 다른 날과는 달리 처음으로 휴대폰 메모장에 일기를 썼고 그 휴대폰은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사람들이 어제 내가 일기를 쓴 걸 알기라도 한 것 같았다. 서둘러 휴대폰에 쓴 글들을 컴퓨터로 옮겼다. 12시가 되기 전에 간호부로 메일을 전송했다. 기사가 채택되면 다음 날 신문 6면에 실을 예정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들은 뒤 나는 다시 N95 마스크를 쓰고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석사 논문에 필요한 문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격리가 끝나면 그동안 멈췄던 논문을 바로 시작할 생각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도 아침 근무라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간호사의 편지. 저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메르스라는 질병의 첫 사망자가 나온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제 옆에 있던 환자도 돌보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가래를 뽑고 양치를 시키던 환자는 황망히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야 그 환자와 저를 갈라놓은 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폐소생술 중 검체가 채취됐고 그녀는 사망 후에도 한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격리실 창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한없이 사죄해야 했습니다. 의료인이면서도 미리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따스하게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낫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년간 중환자를 돌보며 처음으로 느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조차 미안하고 죄송스럽던 시간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남은 중환자들을 돌봐야 했기에 코호트 격리라는 최후의 방법으로 매일 병원에 출근합니다. 누가 어느 부위에 욕창이 생기려 하는지, 누가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지, 누가 어떤 약에 예민한지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송이 간호사 시절 심폐소생술 때문에 뛰어다니는 제게 어느 말기암 할머니는 저승사자와 싸우는 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의 시간은 정말 악착같이 저승사자에게
내 환자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과 동시에 전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으려 숨어서 출근하고 숨어서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격리합니다. 출근 때마다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려주시던 엄마는 제가 격리 판정을 받은 날 이모 집으로 가셨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N95 마스크를 눌러 쓰고 손이 부르트도록 씻으며 가운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나서야 남은 중환자들을 봅니다. 마스크에 눌린 얼굴 피부는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비닐로 된 가운 속으로는 땀이 흐릅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의 모든 환자와 의료진은 2차 검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잠복기가 끝날 무렵에 증상이 발현된 환자가 나왔다는 점을 떠올리며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조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환자의 보호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때문에 잠복기가 끝나는 2주 동안에는 전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왔으니 중환자실을 더 나아가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호통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중환자실로 격리된 간호사들은 도시락 힘으로 버팁니다. 끼니마다 의료진 수만큼의 도시락이 자동문 사이로 전달됩니다. 직원 식당조차 갈 수 없는 신세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모 집으로 간 엄마에게는 오늘도 용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이 직업을 사랑하느냐고. 순간 그동안 나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들이 지나갑니다. 어느 모임에선가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내 모습이 스쳐갑니다. 가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서 있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다른 격리자들처럼 조용히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기에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생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갇힌 채 어쩔 수 없이 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차가운 시선과 꺼리는 몸짓 대신 힘주고 서 있는 두 발이 두려움에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김현아 올림. 새벽녘 연달아 울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아직 새벽 6시도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에는 이미 100개 가까운 문자들이 와 있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사람들이 이 새벽에 갑자기 많은 문자들을 내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다. 몸도 피곤하고 잠도 덜 깬 터라 그저 멍할 뿐이었다. 예상과 달리 내가 쓴 글이 그날 신문 일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신문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신문 한 부가 자동문 사이로 전달되었다. 서로 신문을 보려고 간호사들이 몰려들었다. 하루 종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중환자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울먹였고 힘내라는 말에는 안타까움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 일하는 내내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내 글을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었다.
퍼져나간 글에 응원의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갑자기 많은 편지들이 쏟아졌고 선물들이 쌓여갔다. 이 모든 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이었다. 전날 퇴근할 때만 해도 주차장을 돌아 나오는 길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아침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현수막들이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다. 차를 잠시 멈추고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았다.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들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당신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꼭 이기고 돌아와 주세요. 당신들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병원 주위는 여전히 사람들이 없어 휑했지만 우렁각시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전해오고 있었다. 그들의 따스한 마음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그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그들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준 듯 이제는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이건 분명 기적이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숨막히게 돌아갔던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어느새 두 눈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할 용기가 생기는 일이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의료진들의 어깨가 당당히 펴지기 시작했고 어둡던 얼굴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더는 욕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대신 우리를 믿고 뜨거운 응원과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은 사실이 되고 있었다. 이제는 숨어서 환자들을 지키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아무리 숨이 막히고 땀이 비오듯 떨어져도 힘든 줄 모르고 남은 격리 기간을 채워나갔다. 이제 마지막 메르스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만에 하나 80명이 넘는 의료진과 환자 중 한 명이라도 메르스 확진이 나오면 또 다시 14일간의 격리가 예고된 상태였다. 초조하게 모두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중에 결과가 나온 36명의 중환자들도 모두 음성이었다. 메르스는 아무도 모르게 6일이나 중환자실 안을 떠다니고 있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 있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 기적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는 그동안 가슴 졸였을 엄마를 모시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엄마의 다리가 좀 나아졌는지 어떤지 궁금했다. 날이 밝으면 직접 대구로 내려가 엄마를 모셔오기로 했다. 이제 마스크도 필요 없으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밀린 얘기들을 마음껏 하리라. 한껏 마음이 들뜬 전날 밤 갑자기 이모와 같은 주택에 살고 계시는 숙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야, 네가 오지 말고 이번에도 오빠 보내면 안 되겠나? 거기 대구에 메르스 환자 나와가 난리 났다 아이가.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메르스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어쩌겠노. 얼마 전 대구에 처음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목욕탕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있었다. 나는 무사히 메르스 격리 기간을 마쳤지만 어쨌거나 한동안 메르스와 함께 묶여 있었던 사실을 숙모는 걱정하고 있었다. 틀어놓은 TV에서는 메르스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된 의료진들에게도 번호를 붙이고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그랬다. 메르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격리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고 메르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메르스는 이제 지방까지 세력을 펼쳐가고 있었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방호복을 벗었지만 TV 속의 의료진들은 여전히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던 것이다. 여전히 매일 또 새로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격리 대상자들이 1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메르스에 묶인 다른 병원 의료진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환자들과 함께 격리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앞으로 보낼 시간들은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자신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들도 순간순간 내가 그랬듯이 두렵고 숨고 싶을 것이다. 난 내가 받았던 뜨거운 응원과 격려들을 생각했다. 그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에게도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였다.